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10월 둘째 주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인고속도로 14km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녹지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1968년에 개통한 경인고속도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했지만 도시 단절과 환경 피해 등의 문제도 야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경기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업무 협약을 맺고 3자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제 고민을 해왔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예타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결실을 이제 맺어가려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 경기도와 인천시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된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남청라 IC부터 신월 IC까지의 구간 중 약 14km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지하화하는 사업입니다.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청라 국제도시와 여의도 간 이동 시간은 40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됩니다. 또 지하고속도로 상부에는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총 2조 856억 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2027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또 지역 정주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3자 협의체를 마련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새 기관은 앞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사항은 물론 상부도로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협약에 대한 사항 신속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국토부와 인천시와 같이 함께 성심껏 빨리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단절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가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일명 88체육관 재건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만 최소 3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재건축 논의가 시작되면서 당장 10월부터 시작하려던 건물 리모델링 공사도 전면 중단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일명 88체육관입니다. 연면적 6,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준공에 올해로 지어진 지 30년이 된 만큼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노후된 시설도 그렇지만 고질적인 주차난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좀 오래된 것 같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사실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지금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주차 공간이 좁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88체육관은 기존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국비 등 100억 원이 이미 확보됐고 당장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인천시가 재건축 사업으로 방향을 틀면서 보수공사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남동구 등 관계기관과 함께 88체육관 재건축 추진을 위한 논의를 두어 차례 진행했는데 최소 3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용도 변경 문제도 검토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준주거 지역 등으로 토지 용도를 바꿔 재건축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높아져 총 사업비는 32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주문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연 녹지 지역인데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의회에서 공유재산법 관리계획안에 의해서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동구 88체육관 현대화 사업은 민선 6기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민선 7기 남동구는 당초 재건축을 추진하다 예산 문제로 보수공사로 계획을 수정했고 민선 8기 유정복 시장과 박종효 구청장은 다시 한번 재건축 사업을 공약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비싼 통행료 문제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영종 주민들은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유정복 인천시장은 우선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통행료가 최고 수준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통행료를 대폭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드맵 용역이 늦어지면서 영종 주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인천시가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특히 영종대교 상부도로는 전혀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두 대교에 대한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과 통행료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청원에 공감수가 3,000명이 넘으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민들과 직접 만나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우선 영종대교 상부도로에 대한 통행료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통행량과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추진된 통행량이 문제라든가 또 이에 따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종대교는 이제 상부도로에 대한 무료 통행을 추진을 합니다. 유 시장은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서도 국토부와 협의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가 대폭 인하되면 현재 시가 부담하는 통행료 지원 예산으로 충분히 무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에서 사업 재구조화하는 거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인천시 정부도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는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강력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국토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인천시 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온라인 열린시장실 현장에는 배준영 국회의원과 김정원 중구청장, 신성영 인천시 의원도 함께 참석해 통행료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말부터 만석 우회고가교 본선 구간에 대한 철거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업체 부도 위기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주민들은 철거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 왔는데요.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만석 우회고가교 철거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 8월 말부터 본선 구간에 대한 철거가 시작됐는데 최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업체가 부도 위기를 맞으면서 공사가 멈춘 겁니다. 인근 주민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고가도로 아래에 만들어진 임시도로로 화물차들이 통행하면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심각한데 공사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거 공사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게 중단되니까 언제까지 우리 이거 원래는 내년 4월까지인데 내년 4월에 안 끝날 거 아니냐고. 그럼 내년 1년 내에 우리 이거 또 당하고 살아야 되잖냐고. 절대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하루라도 빨리빨리 단축을 시켜야 되는 거야. 이 소음 이게 지금 말이 들려요 옆에서.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준공 시기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이행 방식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업체 3곳 중 나머지 2곳이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4일 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달 안으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중구가 원도심 학교 관계자와 함께 교육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생 통학 안전부터 학생 수 급감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원도심에는 초중고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시설은 노후화되고 학생 수도 줄면서 어려움이 큰 게 현실. 구청이 원도심 학교장과 지역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졌습니다. 먼저 학생들 통학 안전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초등학교에선 항만을 오가는 화물차로부터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도로가 지금 예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조속히 추진되었으면 하면서 또 학생들의 그 건널목 안전을 위해서 복합 육교나 지하도 등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들의 목소리도 잇따랐습니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려운 건 물론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학생 모집이 중고의 학생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 모집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들 숫자가 주는 거죠. 학급 수는 그대로고 저희가 1학년이 70명 이제 입학을 했는데 23학년도에는 몇 명이나 입학할지 좀 걱정입니다. 공립의 경우는 감축이 되면은 교육청에서 관리가 가능하죠. 사립의 경우는 바로 이제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한편 국립 인천 해사고등학교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교하고 인천해양박물관을 활용해서 해양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중구에서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학교 내 국제규격 해양훈련장을 중구와 동구 지역 학생들의 생존 수영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 경비 등 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검단 신도시의 물류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센데요. 강범석 서구청장은 해당 부지에 물류센터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강 청장은 신도시 현안 해결뿐 아니라 원도심 균형 발전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검단 신도시에 추진 중인 물류센터 건립 사업. LH는 지난 4월 물류창고를 계획한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에 이어 1인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간담회에서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당초 개발계획 변경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사업이 강행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초에 이 도시계획 변경의 당초 취지에 LH가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구에 자문 변호사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관련 법률적 검토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바도 있고요. 원도심 균형 발전도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구. 강 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도심 발전 방향을 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앞으로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도심 지역의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도시재생이든 이런 사업들이 구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역 현안을 그래도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구청장이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권한을 가진 인천시나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강 청장은 청라 스타필드와 의료복합 단지 사업 등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고 남아있는 문제는 시티타워 조성 사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청라 시티타워 건립 사업은 국내 최고층 전망타워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착공했지만 LH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담 문제로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강 청장은 또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인천시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혹시 마로니에 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원 등에서 볼 수 있는 가로수의 한 종류인데요. 이 나무의 열매 모양이 밤과 비슷해서 착각하기가 쉽지만 독성 물질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뻗은 가로수. 잎사귀가 7개 달린 칠엽숲과 식물로 흔히 마로니에 나무라 불립니다. 가을이면 나무 주변으로 열매가 떨어지는데 생김새가 꼭 밤과 닮았습니다. 실제 밤을 구입해서 마로니에 열매와 비교해봤습니다. 갈색빛을 띤 색깔부터 동그란 모양까지 정말 밤으로 착각할 정도로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밤인 줄 알고 주워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비슷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밤이라고 생각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보셨어요? 예. 아니 여기 공원에 와서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보셨어요? 네. 이거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밤, 아주 잘 익은 알밤. 하지만 밤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먹었다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식용 가능한 밤과 달리 마로니에 열매는 많은 양의 사포닌 혼합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인체에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로니에 열매 안에는 에스큘린이라는 독성 물질과 사포닌 혼합 물질인 에스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어서 밤처럼 찌거나 생으로 먹을 경우에는 근육경련 그리고 복통 같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요. 몇 가지 특징을 기억하면 밤과 마로니에 열매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밤은 위쪽에 뾰족한 꼭지가 있지만 마로니에 열매는 전체적으로 원형에 가깝습니다. 또 밤보다 겉면에 윤기가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1910년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마로니에 나무는 90년대 이후 가로수로 심기 시작했는데 현재 인천 전역에는 공원 등에 약 2,200여 그루가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기초의회의 현 주소와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보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의 권한과 책임은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무엇이고 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이정윤, 강혜진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자율성 확대가 핵심입니다. 자치분권 2.0 시대가 시작되면서 달라지는 것도 많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수건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동안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은 단체장의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장이 이 임용권을 갖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도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지방의회도 국회의원처럼 유급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강화되는데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운영됩니다. 의원들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윤리심사 자문위를 두도록 했는데
위원은 민간 전문가로 위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겸직 관련 규제도 강화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겸직 금지 대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또 겸직이 허용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구의회 홈페이지에 겸직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겸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으며 결정에 따라 제명까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권한과 책임이 커진 지방의회. 그만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도 갖춰야 하는데 그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이정유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지방자치법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술한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가장 쟁점으로 꼽히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그리고 정책 지원관 채용 문제부터 살펴봤습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 사무국 인사권이 의장에게 부여됐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외부 인력을 공개 채용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의회 조직 정원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초의회의 직원이 집행부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인사권 독립은 족쇄를 채운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한 정책 지원관 채용 역시 의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의정 활동을 하느냐에 대한 기준 마련도 시급합니다. 개인 보좌관인가요? 아니면 전문 보좌관인가요? 근데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거고요. 그리고 나를 보좌해주는 인력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공익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편하게 사적인 용도로 쓸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잘못 빠진다고 하면 이건 지방의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기초의원의 겸직 공개도 부실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원의 보수가 예전보다 개선된 만큼 겸직을 통한 외부 수입의 통제를 제한하기 위한, 즉 이해충돌 소지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 아직까지 공개한 의회가 몇 되지 않습니다.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 공직에 전념하고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보수액에 대한 제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겸직 신고 서류를 외부에 공개하지도 않고 허술하게 신고해 사임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겸직 공개를 거부할 경우 어떠한 형벌 조치 등이 없는 것도 지적 대상입니다. 지방의원의 연봉을 고려해서 외부 소득 제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징계 조항은 형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 겸직 금지 직종을 계속해서 막거나 혹은 앞에서 명시한 외부 수입을 초과하는 수입을 얻을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의원의 겸직 심사, 징계 심사, 그리고 이해충돌 심사 등 이 세 가지를 심사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의회도 대부분입니다. 민간 전문가를 윤리심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건 기초의원 겸직에 대한 윤리특위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만든 겁니다.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도 기초의회가 실천하지 않는 건 의원들이 경고나 징계 조치 등을 회피하는 공직자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지역의 작은 정부입니다. 30년 넘게 지속된 기초의회의 잘못된 관행, 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넘어서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공직을 수행하는 지방의원 스스로가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저희 BTV 뉴스에서는 이전에 기초의회 현황과 문제점 등을 연속 기획을 통해 짚어봐 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로 9대 구의회에 새로 입성한 젊은 기초의원 2명과 함께 여러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회 고찬양 구의원, 또 인천 남동구의회 정승환 구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기초의원이 되신 지 약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뭐 업무 보고라든지 추경안 심사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의정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시고 그만큼 느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들과 함께 100일을 지내셨는데요. 그 소감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승환 의원님부터 답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업무 보고와 이제 추경안 심사 등을 진행을 했고 의정활동 전반적인 이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선출직 공직자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또 잡고 있는 상태였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선거구 말고 이 자치구 전체에 대한 현안이라든지 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해가 부족했었던 이 집행부 상황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100일이었고 예. 기초원으로서 이제 청년 의원으로 이제 타이틀이 함께 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했었고 이제 많은 구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찾아뵙고 의견들 청취하면서 어떻게 더 나은 의정 활동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결의를 다졌던 10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고민이 깊으셨던 100일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고찬양 의원님께서는 네. 어떠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 화곡 1동, 2동, 8동 구의원 고찬양입니다. 4년간의 주민과의 동행에 이제 막 발걸음을 뗐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기초의원에 할 일도 정말 많더라고요.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강서구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하면서 1분 1초를 소중하게 아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 여러분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주민 여러분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해서 주민과 지역의 삶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소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신 권한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서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의 권익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절실한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 4년의 남은 임기 두 분 모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연속 보도를 통해서 기초의회의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풀어야 할 숙제,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일명 투잡 뛴다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해드리기도 했는데 겸직 논란이라든지 뭐 범죄 이력, 반복되는 해외 연수 등등 저희가 많은 것들을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정 의원님?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연속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겸직이라든지 외유성 해외 연수 물론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범죄 이력을 가지신 분들이 의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또 대의기관의 구성원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제일 주된 일을 하는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를 정비하고 제정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사실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그런 범죄 이력을 가지고 이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시면서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이 저는 과연 이것이 맞는가 예. 의구심이 드는 게 있고요. 흔히 풀뿌리 정치의 초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기초의회인데 이런 기초의회에서조차 이 범죄 이력이 마치 통용이 되고 이것들이 허용이 된다면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 각 정당에서 범죄 이력에 대해서 이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예. 그리고 저희 연속 보도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선거 이전에는 범죄 이력이 선거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에 당선인 시절에 당선 후에는 예. 범죄 이력이 공개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전환이 예, 되죠.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것은 개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개선이 된다면 각 정당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예. 나중에 이제 공직자 추천을 할 때 충분히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의회나 어떤 특히 정당 차원에서 후보자라든지 의원의 보다 엄중한 범죄 이력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기초의회 권한과 책임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엇보다 기초의원들의 역량 강화 또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전한데요. 우리 고찬양 의원님 해결 방안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정당의 경쟁력과 시스템이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예. 정당은 사람의 집합체 아니겠습니까? 기초의원 선거는 정당 선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당의 공천에 의해서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기초의회 역량의 문제는 세대의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고 봅니다. 역량 강화와 자정 노력은 제도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기초의원의 자질을 넘어서 우리 정치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경쟁력을 기르고 기초의원을 키우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피로써 일군 민주주의와 국민의 땀으로 이룩한 경제 발전에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들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대한민국의 격에 걸맞는 정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당의 끊임없는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를 두고 다수의 어떤 기초의회에서 의원 간, 특히 정당 간의 갈등과 다툼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파행을 겪은 기초의회도 덜어 있고요. 고찬양 의원님께서도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뭔지 또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 강서구 의회에서도 이번 의장선거 때 고성이 난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의회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배경, 그리고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지역의 특성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해결도 일률적으로 딱 떨어지는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서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기초의회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인데요. 갈등을 피하라고 만든 공간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라고 만든 공간입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지금은 당대표이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것은 정치인은 국민의 머슴이라는 점입니다. 갈등의 원인이 머슴으로서 일하다가 생기는 것이라면 그것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기초의원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일 겁니다. 결국 저는 정치의 기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소명의식을 갖추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치를 왜 해야 하는지, 처음 정치를 하고자 했을 때 마음먹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정치를 지금보다 관심 갖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의원들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갖추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질문을 우리 정승환 의원께도 드리고 싶은데요. 의장단 선거 물론 겪어보셨겠고요. 꼭 의장단 선거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당 간의 갈등과 다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이번 9대 의회뿐만 아니고 역대 선거, 모든 의회 선거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고성이 난무하고 사실 협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고 좀 분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희 사실 정당의 기본 개념을 좀 이해를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이해하기 충분히 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사실 기초의원들이 어느 정도 이제 당에 종속이 돼서 이 공천과 관련해서 이 굉장히 갇혀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쉽게 풀어 설명을 좀 드리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그 소속 국회의원한테 좀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겠죠, 무엇인가. 그러면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거역하거나 혹은 안 따르게 됐을 때 오는 불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인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기초의회까지 올라오는 것이죠. 기초의회에서 의장단 선거라든지 어떤 당론이 결정이 되면 그거를 분명하게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게 됐을 시 저는 그것이 바로 협치인데 그럼 그 후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우리 정승환 의원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정책 지원관 도입이라든지 또 인사권 독립 등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기초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개정이 돼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였던 이제 인사권 독립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 의회에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권 독립이 돼서 여러 공무원을 채용하고 이런 문제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까지 점차적으로 의원 정수의 2분의 1 규모로 이제 확대 운영을 해서 이제 채용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문성이 없이 의회에 들어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의회 전반적인 내용이라든지 집행부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데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면은 좀 양질의 의정 활동을 좀 펼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 저는 이제 하나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의회마다 정책지원관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규칙화되지 않은 점이 전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지원관들이 이제 전문성이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특정 기관에서 근무했던 능력도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좀 배치가 돼야 됩니다. 가령 어떤 정책지원관은 여성과 가족의 전문성을 가진 정책지원관인데 이 정책지원관의 특성을 살려서 그 소관 부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시켜야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도 자체에 좀 큰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질문이 남았는데요. 두 분 모두 초선의 젊은 기초의원입니다.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의원님들께 바라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기초의회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의회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야 되는지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찬양 의원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서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맞닥뜨리는 한계와 그로 인한 회의적 시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점은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합니다. 국민이 기초의회가 쓸모없다고 하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기초의회의 구성원부터가 저는 자성을 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회 비서관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까지. 그때 일했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지역 민원 전화들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웠던 것이 정말 해결 방법이 간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해결 방법을 잘 몰라서 대처를 잘 못하는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이유죠. 지방자치에 관한 이재명 당대표님의 말이 떠오르는데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해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이 열렸다. 그 공간 속에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이 자리에 왔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을 때 풀뿌리에 주목을 하셨는데요. 예. 제가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국회의원 300명이 다 같진 않겠지만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이 정말 참 바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지역을 세세히 돌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을 챙기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 기초의원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에 존재하는 이유, 그 이유에 부합하는 직무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밀접하게 와닿을 수 있는 정치 앞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승환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이실까요? 네, 저 또한 이제 젊은 초선 의원이고, 좀 시청자분들께 이제 소신 발언을 하나 하자면, 아까 질문해주셨던 것 중에 좀 이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당의 지역위원회라든지 당원협의회 이런 종속된 기초의원의 구조가 저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된다면 저는 무용론이 단번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고요. 예. 네, 의회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희 또 고찬양 의원님들도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못 해주시고 눈높이 한참 못 미치는 게 사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는 지방의회에 그 기대조차 없으신 분들도 많고 이 존재를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것을 저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앙정부나 국회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라든지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자신이 겪고 싶지 않아도 자꾸 알게 되는 그런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예.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은 이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지방자치단체가 내 삶에 영향을 얼마나 끼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거버넌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회를 좀 감시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화를 만들면은 지방의 무용론이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이 두 분 또 모셔서 기초의회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승환 인천 남동구 의원, 또 고찬양 서울 강서구 의원과 함께 기초의회 여러 문제점 또 대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의 쉼표가 필요한 시간, 아름다운 문화예술 소식을 전해드리는 2주의 원픽입니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임시정부 청사복원과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봉원 등 한중수교 이후 양국이 함께한 뜻깊은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개최됐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의 특별전시 금란지교 위대한 동행전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특별전시 금란지교 위대한 동행이라는 전시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만든 전시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바탕으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현대사적인 관점에서 확인하고 있는 전시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중국에 위치하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92년도 수교 이후에 복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기 때문에 92년도 수교가 갖는 의미와 1919년부터 이뤄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설계자의 방으로 재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충칭 연화지 청사를 복원했을 때 90년대에 복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복원에 임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해가 봉헌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유언에 대한 유물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조국을 위해서 어떠한 당부를 남겼는지 볼 수 있는 전시로 유물을 구성했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